사단법인 MCN협회 부장 이승학입니다. 오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MCN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MCN 2.0 비즈니스 컨퍼런스 부제 오리지널 콘텐츠 유통 전략 토론회가 아시아 최대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켓인 BCWW 세미나로 열리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영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유국장님이 제가 유명하다 그래서 어디 가봤더니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미디어 시장 산업 쪽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발 얹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나눠드릴 이야기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제가 보는 시장, 이거 해야 돼요? 네, 것들을 조금 나누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싶어요. 같은 이유 다른 선택 엇갈린 길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유는 같은데 전 세계 글로벌 사업자들이 MCN 사업이나 모바일 동영상을 하는 이유는 같은데 한국과 미국의 선택은 다르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사업자의 선택도 다들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가고 싶은 길, 가야만 하는 길, 보이는 길, 만들어야 하는 길. 아마 이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모바일 동영상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가고 싶은 길인데 가고 싶은 길 그냥 가면 되죠, 실제로는. 근데 가는 길이 험난하니까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등 떠밀려서라도 지금 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여기가. 레고시도 그렇고 다들 그런 시장이지만 이게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근데 보이는 길이 별로 없죠. 그러니 각자들 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그래서 MCN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굉장히 많은 뷰나 등등과는 달리 뒷단에서는 굉장히 힘든 길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애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포섭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북미 시장을 전체적으로 전 정리를 할 때 시장이 포섭되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MCN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서 대형 사업자들이 MCN 사업자들을 인수를 했고요. 인수를 하다 보니 대형 사업자의 포트폴리오 속에 MCN이라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MCN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던 스탠드얼론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는 대형 사업자들, 그러니까 MBC 같으면 MBC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큰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MCN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틈엔가 밀레니얼이나 혹은 특정 세대를 위한, 특정 장르를 위한 버티컬 서비스로 포지셔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8월 달에 나왔던,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컴캐스트나 버라이즌이 더 이상 자신들을 MCN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도 내년쯤에는 여기 이 행사도 MCN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MCN이라는 단어로 미국 시장의 동향을 찾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MCN이라고 키워드를 치면 이것저것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MCN이 이 시장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단어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MCN 2.0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대형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더 이상 MCN을 독립된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IP를 딜리버리하는 텔레비전 네트워크다. 다시 얘기하면 그냥 컨텐츠 사업자다라고 정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세상에 팔렸던, 가장 먼저 대형 사업자에 팔렸던 어썸니스 TV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의 모양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메이커인데요. 메이커라는 회사는 이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디즈니의 멀천다이즈를 판매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부임받았습니다. 지금은 스탠드얼론 비즈니스가 아니라 디즈니의 디지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파트가 되어버렸고요. 그 파트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멀천다이즈를 디지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 그 역할을 부임받은 거죠.
뭐 시니마 같은 경우에도 타임워너가 인수한 뒤에 타임워너가 진입하지 않았던 게임이라는 장르를 특화시키는 사업자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고요. 풀스크린이라는 회사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거기엔 여러 가지 계산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 뒤에 김건우 대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바글바글 거리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있고 주목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밀레니얼은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2017년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청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OTT의 시청률은 늘었습니다. 광고 노출은 전통적인 매체가 9%나 빠졌습니다. 근데 광고 시장은 커졌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규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빠진 것만큼 수익이 줄어들어야죠. 근데 여전히 견고한 시장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제가 이 앞에 어떤 제목을 달았나요? 자충수라고 달았죠. 그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실책이다. 페이스북이 오버클리킹이나 등등을 통해서 숫자를 잘못 딜리버리 해줬다. 뷰수만으로 그 컨텐츠나 그것의 실적을 평가할 수 없는데 자동 노출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마치 부풀려진 것처럼 숫자를 해버렸다. 유튜브는 알고 계신 것처럼 컨텐츠사가 원하지 않는 컨텐츠에 광고를 붙임으로써 광고주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 2010년 이후에 유튜브나 등등이 이 디지털 영상 시장에서 공고히 가지려고 했었던 광고 사업주의 관심이나 주목이나 신뢰를 어느 정도 훼손시킨 일들이 2016년도 후반부터 2017년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업자들이 경고를 주는 거죠. 저기 못 먹겠는데? 충분히 거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지금 현재의 가격 세팅으로 내가 저기에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퀘스천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퀘스천을 갖기 시작하니까 저 시장에서 광고를 조금씩 빼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이 경향성이 일시적일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올해 한 해는 빠지긴 시작하겠지만 어쩌면 내년에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시장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합리적인 정상과 합리적인 가격이 세팅된다면 다시 광고주는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일 거다. 그래서 혹입니다. 미국 광고업체가 처음으로 6초짜리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컨텐츠가 스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광고도 스낵이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6초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폭스입니다. 구글이나 등등 사업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디지털 영상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인 폭스가 6초 동영상을 견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보고 구글이 분석을 하죠. 그랬더니 저기 90이라는 숫자와 6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6초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90% 더 많이 인지하고 있더라. 6초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브랜드를 나중에 찾더라. 그 비율이 60%나 되더라. 물론 이것도 블러핑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조사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블러핑일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다라는 거죠. 저건 앞에 나왔던 숫자와 관련 지으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디지털 영상 시장에서 가장 문제로 삼았던 게 실제로 광고를 시청하느냐 여부, 그것이 효과로 이어지느냐 여부일 텐데 6초짜리라면 지금 나오는 스킵 버튼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게 해소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 포맷은 2017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 포맷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광고 시장에서 길이를 늘리기만 했던 브랜디드 컨텐츠와는 달리 지금 나오는 컨텐츠보다 훨씬 숏 버전의 광고가 나오는 것들,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크리에이터나 등등이 다시 각광받는 그림.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등등에서 오리지널 컨텐츠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다시 크리에이터들이 주목받는 시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크리에이터는 주목받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기에 MCN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쩌면 크리에이터와 MCN이 분리되는 그림일지도 모르죠.
그건 이제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제작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지필, 제작, 편집, 마케팅, 시청자 확대는 데이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혼자 수행하는데 내가 그들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고90의 이바나의 말. 이건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나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까지가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변화죠. 근데 한국 시장은 그냥 각자도생입니다. 하나의 경향성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굳이 경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정도가 이 시장의 경향성일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바일 동영상 시장이 한국도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이나 인터넷 동영상 시장이 TV나 등등 재래시장에서의 광고 시장을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블러핑에 가깝죠. 왜냐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동영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마켓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그 전체의 과실이 여러분들에게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때는 모바일 동영상 시장이 커져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숫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이 잘 만들고 대접을 받아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몰려들기도 할 테고, 국가기관이 1인 작업이나 등등과 맞물려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을 테고, MCN 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작업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도 디지털 시장에 있는 사업자들을 인수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 JTBC처럼 스튜디오 룰루랄라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MCN을 둘러싼 이동이 벌어지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공급자라고 친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반면에 그 시장을 생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쪽의 사이드, 그쪽에서의 광고나 등등은 그만큼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 이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광고주는 점점 대형 사업자나 대형 크리에이터로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크리에이터가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점점 더 커지는 반면에 N값은 점점 작아지는, 그래서 전형적인 롱테일 마켓처럼 앞은 머리는 굉장히 크고 뒷단은 굉장히 작아지는 시장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MCN 안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MCN이 아니야. MCN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MCN 사업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레페리가 대표적인 경우죠. 레페리는 여전히 MCN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도 가지고 있고, 뷰티나 등등 우리가 흔히 이 시장에서 MCN 사업자들하고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레페리는 BBPI라고 하는 데이터 지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뷰티 브랜드 파워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데이터집입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하면 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훌륭한 브랜드가 있다고 치면 이 브랜드를 밀레니얼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려면 그 중간에 디지털이 필요하고 크리에이터가 필요하긴 하겠죠.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페리의 크리에이터만으로는 그걸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제품하고 가장 잘 맞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B인데, 이 B가 레퍼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이아TV에 소속되어 있으면 힘든 그림이 나오죠. 자기가 에이전시가 되면 협상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레펠이라고 하는 다이아TV의 경쟁 사업자가 돼버리면 그림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조금씩 크리에이터 육성이나 크리에이터를 유지하는 그런 쪽의 힘을 덜어내기 시작을 하고, 에이전시 역할에 조금 더 힘을 가하는, 에이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크리에이터가 이 시장에서 가장 잘 의미 있고 그 브랜드와 매칭되는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죠. 스타일 하울이나 웹TV 아시아와 손을 잡은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브랜드가 미국에 간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크리에이터를 무슨 수로 레퍼리가 공급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의 브랜드와 협의를 한 뒤에 그 일체 미국에서 진행되는 등등의 업무는 스타일 하울에 넘깁니다. 그리고 스타일 하울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으면 레퍼리를 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레퍼리는 그 브랜드와 가장 매칭이 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매칭시켜주는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레퍼리는 중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직접 크리에이터를 만들거나 등등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제작하거나 하기보다는 그 중간고리에서 연결시켜줌으로써 무언가를 확보하려는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을 했다. 전통적인 우리가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뷰티 컨텐츠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입혀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식의 그림에서 조금 탈피를 했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캐리소프트죠. 캐리소프트는 자신은 이제 캐릭터 사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송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녹음이 돼 있고 실시간으로 돼 있지만 않으면 제가 숫자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방송용이라 지금 제가 숫자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2016년도에 제법 큰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비중이 50% 가깝죠. 하지만 2020년도에 그리는 캐리소프트의 모델은 이 그림하고 전혀 다릅니다. 라이센싱이나 등등의 수익 규모가 훨씬 커지고요. 머천다이즈의 수익 규모가 훨씬 커지는 시장. 저기 나오는 광고 비중보다는 저 광고 비중은 30% 이하로 떨어지는 그림으로 바뀌는 시장. 그걸 캐리소프트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음에 캐리소프트를 만날 때 캐리소프트는 MCN이라는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뽀로로를 만드는 회사와 유사한 그림으로 쳐다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MCN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서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캐릭터 사업고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는 것이 캐리소프트의 그림. 여기 나와 있는 와이낫 미디어 있다고 토론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쪽은 웹드라마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IP 기반의 컨텐츠 사업가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고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IP 기반의 컨텐츠 사업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일어나지는 않았죠. IP 기반의 사업자라고 치면 그 IP를 가지고 다른 변종의 것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지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따 오후에 토론을 들으실 때 얘기를 들어보시면 와이낫 미디어가 이제 IP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만든 핵심 컨텐츠의 기반으로 해서 그 컨텐츠를 어떻게 전환하고 변모시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와이낫 미디어는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 갇혀있는 사업자가 아니죠. 오늘 해왔던 제목처럼 모바일을 넘어서는 사업자고 거기에 핵심은 IP다. 그래서 IP에 기반한 컨텐츠 사업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오터치 포인트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 영상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소개했던 네오터치 포인트가 최근에 좀 있으면 아마 9월 10일쯤에 보도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네오캠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구글이 하려고 하고 있는 페인빗이라고 하는 회사의 미믹이죠.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인플루언서를 연결시켜주는 작업들.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고 수익이 괜찮으면 옆으로 잘 안 가요. 그죠? 거기에 일단 전력을 다해야 되죠. 한 사업자들이 기속적으로 자신의 포지션이나 자신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것 이면에는 원래 있는 비즈니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MCN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디오 빌리지는 여전히 지금도 MCN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다이아TV도 상당 부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MCN 사업자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따가 그 이야기는 조인하 대표가 스스로 이 MCN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이따 토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중간에 세션 때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인하 대표의 입을 빌어서 들어보시면
그들이 MCN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하는 건 국내나 해외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업자는 포섭이라는 전략을 택했다면 한국은 여전히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큰 그림이 보이는 시장이라면 우리는 쪼개진 시장처럼 보입니다.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할 때쯤 되면 우리도 그 방향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의 모바일 시장은 모바일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시장. 그래야 살 수 있는 시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 자몽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여기 사실 좀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 앞에서 소개를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좀 부끄럽지만 오늘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공유하는 자리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지금 1인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제가 이제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넥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2016년도 저희가 어떤 기사를 바로 이 자리에서 썼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접 기사를 썼던 거고요. 그때 제목은 MCN 새로운 대안,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했던 큰 주제는 바로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콘텐츠 유료화,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 그리고 라이브.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라이브 부분에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와 경쟁했을 때 소규모 사업자들 혹은 크리에이터들이 유일하게 겨루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유료화라든가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 라이브에 대한 관심들은 1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들도 2017년, 18년도까지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들은 꼭지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비드콘에서 느꼈던 느낌은 바로 링킨파크가 떠올랐던 부분인데요. 링킨파크가 2001년, 2002년도쯤에 하이브리드라는 장르를 파격적으로 선보이면서 굉장한 유명세와 글로벌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디어 트렌드도 지금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든 키워드는 바로 합종연횡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조영신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키워드, 하이브리드라는 키워드를 이제 내세우면서 통합 미디어 출연과 협력과 협업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례를 드는 게 바로 이제 풀스크린의 사례인데요. 풀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야라는 디지털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를 인수해서 크리에이터를 인플루언서로 전환한 작업,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협업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영위를 했습니다. 이후에 헬로랩, 스테이지 블록이라는 각계의 회사와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인플루언서를 서포팅하거나 스테이지 블록을 통해서 아티스트들을 돕는 프로젝트들을 발표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을 계속해서 이제 인플루언서화하는 작업을 추진을 했고요. 이러다가 풀스크린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았죠. 지금 한 달에 5.9달러, 99달러 정도로 이제 월 정액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유통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풀스크린 스트리밍 서비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뿐만 아니라 각각의 오리지널 콘텐츠 사업자들도 들여와서 거기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그런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콘텐츠 회사든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풀스크린은 아시겠지만 AT&T랑 오토미디어가 투자로 지금 굉장히 그 규모를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풀스크린이 이제 버티컬 영역으로 하나하나씩 인수와 그리고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자체적인 그 영역을 구축을 했다면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았던 뮤지컬리라는 회사는 이제 기존의 VOD의 콘텐츠 유통을 넘어서서 라이브 플랫폼을 내놓았습니다. 동질적으로 영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라이브와 VOD의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르죠. 이 부분에서 뮤지컬리 이용자들 그대로 라이브러리로 넘어가게끔 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도 확보하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즈니에서 발표를 했죠. 콘텐츠를 더 이상 넷플릭스에 공급하지 않겠다. 넷플릭스 주가는 떨어지고 이제 거기서 스타워즈만이라도 제발 우리 쪽에 남겨달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콘텐츠에 대한 파워가 넘쳐나는 회사는 자체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그 디즈니뿐만 아니라 콘텐츠 파워가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취하는 전략이 아닐까, 앞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첫 번째 하이브리드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콘텐츠 유통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더 중요해진 부분들이 바로 오리지널 영역입니다. TV라는 것이 왓츠 TV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알기는 TV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들었던 거는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TV 시리즈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오리지널 콘텐츠로 불리는 이 콘텐츠에 대한 중요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플이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카풀 가라오케 같은 콘텐츠의 성공에 힘입어서 여기서 콘텐츠에 돈을 많이 쓰겠다. 그리고 애플 TV랑 애플 아이튠즈 그런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요. 10억 달러 큰 규모의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로 비교하게 되면은 애플이 계속해서 투자를 더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니까요. 흥미로웠던 건 애플이 이렇게 콘텐츠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는 콘텐츠 제작 비용이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라는, 큰 규모보다는 더 큰 ROI가 나온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당 한 1,000만 달러 제작비가 소요되는데 예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업 구조에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갖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리지널 콘텐츠는 뭐 파일럿 프로그램, 시리즈, 영화, 그리고 크리에이터 콘텐츠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콘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IP를 활용해서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유통, 판권, IP, 브랜딩 협업, 그리고 OSMU 커머스까지 각각의 영역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재밌는 거는 미국은 이미 전문 분야의 비즈니스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유통은 유통 전문, 판권은 판권 전문 회사들이 각각 존재해서 한 번에 묶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려는 게 아니라 각 전문성 있는 콘텐츠 혹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연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통합 비즈니스 구조를 지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유통, 판권, IP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한 회사에서 전담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각각의 영역이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 규모나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각각의 전문화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즈니스 구조나 시장 규모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대항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글로벌에서 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티네이저인데요. 티네이저에 대해서 뭐 앞서서 조영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대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슈퍼스타가 된 뉴 컨슈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플랫폼 콘텐츠 모두 티네이저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드콘에서도 거의 70% 이상이 티네이저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그들의 관심은 왜 이렇게
이 뉴미디어 콘텐츠에 쏠려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풀스크린은 이미 발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콘텐츠든 티네이저에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OTT 사업자 모두 밀레니얼 세대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10대 이용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의 제작 방향도 마찬가지로 10대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본 결론이었습니다. 뉴 노멀 세대는 사실상 미디어의 구분이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렸을 때 전화기는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뭐 풍등처럼 너무나 유물이 되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뉴 노멀 세대, 이 10대들은 미디어라는 것을 우리가 영화는 영화, 뉴스는 뉴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온라인이 생필품처럼 생활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콘텐츠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소비층 측면에서도 이들이 소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0대들은 5년 전보다 TV를 시청하는 시간 규모가 38% 감소를 했고요. 10대가 집중하는 영상은 일반 영상보다 4배 정도가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대가 한 해 평균적으로 구독하는 채널은 23개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10대들의 콘텐츠 소비량은 앞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리고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기업이 밀레니얼 세대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생산 주체로서 참신함과 창의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비보나 넷플릭스, 스냅챗, 유튜브, 뮤지컬리 모두 10대 콘텐츠들이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 그러니까 굉장히 스낵형 콘텐츠, 가벼운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는 우리가 기타 다른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키고 있고 트래픽 측면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생산 주체로서도 굉장히 참신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콘텐츠들은 다른 세대가 따라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의 참신함과 창의성은 콘텐츠 소비의 세대를 뛰어넘는 결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모두 한번 보셨을 겁니다. 뭐 스냅챗에서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죠. 뭐 얼굴이 커지거나 스노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10대들 중심으로 유행을 했다가 세대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부분에서 세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소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인데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층, 10대들이 과거에 수익을 창출하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 굉장히 뭐 잔디 깎거나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라가 우유를 팔거나 구두를 닦거나. 근데 지금은 그들은 자기 플랫폼에서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에서 얻어들인 수익들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그들이 구매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직접 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0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콘텐츠로 돈을 버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10대 소비 주체가 집중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업자들 혹은 관련한 업계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키워드를 잡느라고 좀 있어 보이려고 키워드 잡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라이브는 레거시 미디어를 대항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부여가 됐다면 제가 앞으로 바라보는 라이브에 대한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트루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누구나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가장 빨리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면은 라이브에 대해서 변화의 속에 가장 중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봤어요. 옷을 똑같이 일부러 입고 왔는데 페이스북 라이브를 비드콘에서 해봤는데 제 나이 때만 보고 별로 보질 않아가지고 한번 실망을 했고 이제 좀 안타까웠는데 이미 지금 비드콘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모든 콘텐츠들을 다 중계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라이브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라이브 콘텐츠를 유통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을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라이브리라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몇 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라이브 챗을 통해서 지금 뭐 새로운 친구를 만나라, 그리고 보면은 뭐 이런 코인이라든가 뭐 VVIP 이런 이미지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이제 UI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라이브리라는 이제 서비스고요. 포켓 라이브는 이제 음악과 토크를 중심으로 라이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이시는 뭐 이제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UI, UX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은 재밌는 모습들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뮤지션들한테 이제 수익을 제공해주는 형태의 라이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뭐 돈을 직접 벌 수 있게 해주거나 커버곡이나 싱어송라이터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그 라이브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리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방송을 찾아보세요, 친구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뭐 리시브 뭐 선물을 받아보세요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모습은 이 모든 라이브 챗이 10대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과 게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플랫폼이 과거에 그냥 소통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끝났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라이브 플랫폼들은 게임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계속해서 촉진하게 만드는 구조들을 갖고 갑니다. 예를 들자면은 친구한테 돈을 주는 뭐 캐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효과음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게임과 닮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게임을 닮아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라는 구조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콘텐츠를 소비하느냐,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이브를 소비하는 층은 해당 콘텐츠를 가장 빨리 소비하고 싶은 층,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가 가장 먼저 되고 싶어하는 층이 아닌가. 이들에게 라이브에 대한 콘텐츠로 수용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야기였습니다. VOD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레이지한 타입으로 수동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층이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갖는데요. 콘텐츠는 우리가 이제 생중계라든가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그 콘텐츠를 가장 빨리 먼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들을 갖고 가고 싶어 하는 특징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는 글라스 미디어, 타겟팅된 콘텐츠, 그리고 팬캠입니다. 모든 유리가 미디어가 되는 부분, 그리고 타겟팅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미디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로 되어지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냉장고에도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고, 뭐 유리에도, 뭐 어디 지나가다가 거울에도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유리가 미디어가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변에서 내 영역에서 콘텐츠가 계속해서 쏟아나왔을 때 개인화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TV를 구분했을 때 TV는 프리미엄이냐 프리미엄이 아니냐의 차이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의 TV들은 그냥 비디오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TV의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의 TV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는 시선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의 그 이제 디지털 그 스마트 TV의 모습이지만, 그것조차도 구식이 돼서 아마존 TV라든가 뭐 넷플릭스 같은 형태가 굉장히 최신의 TV로의 모습이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돈을 내느냐, 돈을 안 내느냐의 차이가 TV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ESPN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왜 이제 글라스 미디어 타겟팅 콘텐츠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어서 설명 좀 드리면요. 과거에 이제 ESPN 같은 그런 대형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들의 콘텐츠의 방법은 일방향적인 수동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경기 중계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대중지향적이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대중을 위한 콘텐츠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다면, 조금 바뀌는 모습들은 ESPN이 이제 ESPN 뭐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를 들어가게 됐을 때
개인을 위한 라이프 채널로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라지 번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터넷 깔고 TV 깔고 핸드폰 깔고 이러한 번들 형태의 라지 번들은 이제 앞으로 사라지고 서비스 컨슈머들을 위해서 옵션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미디어가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거는 이제 과거 세대와 다른 시청층, 그러니까 모바일 시국이 일상화된 시청층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TV 사업자들도 MCN과 같은 형태로 병합되는 모습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발표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콘텐츠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그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직캠 있잖아요. 직캠 같은 형태가 저는 가장 개인화된 콘텐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콘텐츠들, 예를 들자면 호날두를 좋아하는데 나는 호날두만 보겠어. 호날두 다큐멘터리, 호날두 축구 기술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호날두 그 현장 중계에서 경기에서도 호날두만 집중해서 보는 직캠, 그리고 호날두 CF만 소비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개인 특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체 스포츠 팬들을 위한 채널이었던 ESPN이 앞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한 라이프 채널로 바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 중요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에 그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보다도 더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한마디로 정의가 됐고요. 이 부분에서 인플루언서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조금 다른 영역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셀러브리티와 인플루언서에서 인플루언서가 실질적으로는 콘텐츠 마케팅이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대중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셀러브리티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루언서는요, 쇼핑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잡로 구할 때, 그 여행에서 영향을 받을 때 라이프 스타일 채널을 비중해서 74, 54, 72%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역할과 마케팅에서 소구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브랜드의 착각과 인플루언서의 착각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강조하는 세션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서도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에 브랜드의 역할과 그리고 계약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인플루언서가 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데리고 있는 팔로워 팬들의 관계를 간과해서 무조건 팬덤이 있거나 수치적인 부분에서 브랜드가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에게 중요한 것은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스하게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했기 때문에 수치적인 것에 매몰돼서 전체를 놓치는 그림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팔로워가 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계의 정의가 마케팅을 유지하기 위한, 오타입니다.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내가 팬들이 많으면은, 숫자가 많으면은 나는 인플루언서야라는 그 생각을 하는 층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루언서의 관계라는 것은 상호 가치를 공유하고 인정하면서 그들 팔로워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지향이 돼야만 이러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모든 팔로워들은 이미 검증과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부분에서 팔로워 구분이 명확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사생활이라든가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중요함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인플루언서 파트너십을 정할 때 일단은 인플루언서들도 MCN인지 에이전시인지 퍼블리셔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역할과 관계에 있어서도 에이전트, 매니저, 그리고 이제 변호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역할 관계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정된 플랫폼에 대해서 나의 그 조건이나
그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범위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계약적인 부분과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브랜드에 대한 주의사항도 얘기를 했는데요. 계약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부분들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약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점과 인플루언서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브랜드를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MCN 사업자들이 이런 계약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관계 계약을 맺어지는, 저는 이제 MCN 사업자로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세부적인 도덕적인 항목에 대한 부분까지 인플루언서 계약에서 명시를 거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물론 이제 계속해서 찾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에 갔다 와서 느낀 점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MCN 사업자로서 저희가 첫 발을 디뎠지만 저희 회사가 조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이제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MCN 회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로 강조를 했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아니라 이 부분에 인프라로 접근을 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과 홍보될 수 있는 부분에서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 콘텐츠 펀딩이라는 이제 롱테일이 아니라 미들에 있는 혹은 뒤에 있는 크리에이터들도 충분히 팬덤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서비스까지 이제 내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노년하고 상암 용산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언론사로서 먼저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인 미디어, MCN, 비디오 산업에 대한 언론사로 계속해서 기자가 기사를 써서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 이런 부분에 특화돼서 팟캐스트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지널 콘텐츠도 푸드 영역을 좀 집중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펀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3개를 베타 버전으로 내놓았는데 한 팀 빼고는 지금 2팀 다 지금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팬덤이나 수치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과연 성공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팬덤을 갖고 있는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낮지만 팬덤을 갖고 있는 층들은 충분히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들과 사업자들과 이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미디어 부분에서 같이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던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확하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으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계속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